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정규 분포와 정규성 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 서적을 보다 보면 정규 분포에 관련된 그런 용어 설명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계책 앞부분에 보면 정규 분포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요. 그리고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그런 분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종처럼 생겼죠. 그래서 종 모양의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그런 분포를 띠고 있고요. 이 통계학이나 조사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가 도대체 뭐 이렇게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분포이고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키를 쌓아 놓은 이런 뭐 재밌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분포라는 게 뭘 뜻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이 분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에 이렇게 퍼져 있다. 이게 이제 분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인의 키 분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국인의 평균 키가 만약에 150cm다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키가 평균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를 막 많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50cm라면 150cm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고 반대로 이제 극단적으로 키가 작거나 뭐 100cm쯤으로 작거나 또 극단적으로 키가 큰 뭐 200cm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주 적겠죠. 그러니까 뭐 한 명으로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 평균 키인 150cm에서 극단적으로 큰 키인 200cm 사이에 존재하는 키는 뭐 165cm도 있을 수 있고 뭐 170cm, 180cm 이렇게 있을 건데 아무튼 평균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리고 갈수록 이 극단적인 값으로 갈수록 더 많이 작아질 겁니다. 반대편에서 봐도 그렇죠. 평균이 150cm인데 이 극단적으로 작은 값인 100cm로 향해 가는 요 지점에 키가 140cm도 있고 130cm도 있고 이럴 건데 아무튼 극단적으로 작은 키로 가는 도중에 계속 평균의 150cm인 사람의 숫자보다는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뭐 요 사이에도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요 사이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쌓아놓은 그런 이미지가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남자아이의 이게 모자인데요. 이 모자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 곡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제 지금 커서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똑같은 이런 분포를 띄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분포의 개념인 겁니다.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 이런 것을 이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포 곡선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든 이런 키뿐만이 아니라 체중이나 뭐 팔 길이, 발 길이, 뭐 허리 둘레 이런 다양한 신체 지수를 대상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또 똑같은 이치로 신체 치수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다양한 연구 소재에도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이제 분포곡선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런 분포곡선, 이 좌우가 대칭인 분포곡선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한쪽 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분포곡선, 또 왼쪽 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분포곡선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요 곡선에 비해서 더 뾰족한 곡선도 있을 수 있고, 덜 뾰족하고 평평한 이런 곡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포 곡선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분포 곡선들 중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이제 종 모양의 분포를 띠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규 분포 곡선의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건데요. 이런 정규 분포는 이제 일정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한 개의 표준 편차 안에 측정된 관측지, 그걸 이제 확률 변수 값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 변수 값들이 전체 100% 중에서 68.26%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고, 요걸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데, 평균에서 1 시그마만큼 1 표준 편차만큼 더하거나 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생길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값, 이 안에 있는 값이 이 분포곡선에서 이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의 전체 면적을 100%라고 했을 때, 그때 요만큼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26%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표준 편차 안에서는 95.44%가 포함이 된다라고 정규 분포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거리가 요만큼이라면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그만큼의 거리를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쯤 되겠죠. 그리고 음수축에서는 평균에서의 음수축에서는 표준 편차만큼의 거리만큼을 더 가서 뺀 거리, 이 표준 편차만큼의 거리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전체의 면적이 얼만큼 된다? 100% 중에서 95.44%가 포함이 될 경우, 그런 특성을 갖는 분포 곡선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이 150cm이고 표준 편차가 만약에 20cm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20cm인 것이 도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뺀 값, 그러니까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20cm니까 150에서 20을 빼면 130cm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을 더한 값, 그러면 150에서 표준 편차 20이니까 150 더하기 20은 170이잖아요. 그러니까 130에서 170cm의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68.26%를 차지한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표준 편차만큼 뺀 값하고 더한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150에서 이 표준 편차는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150에서 40을 빼면 110이 되고, 150에서 40을 더하면 190이 되니까 110cm에서 190cm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95.44%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이런 정규 분포는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통계책에 계속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돼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게 되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읽어봐도 잘 이해는 안 가고요. 쉽게 설명을 해서 정규분포여야 평균 계산이 쉬워지는데 이렇게 평균 계산이 쉬워져야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 오차 발생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적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통계가 필요 없겠죠. 그냥 모집단에 있는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까 예를 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제 평균 키를 만약에 조사한다 그러면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키를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키를 다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어요. 조사하려면 조사원들을 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적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죠. 그 이제 조사 대상자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제 어, 조사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모집단 전체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 검증을 할 때 정규 분포를 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사한 이 표본 집단의 관측치가 정규 분포를 띄고 있어야 정규 분포여야 이게 정규 분포라는 기호입니다. 정규 분포여야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할 때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정규 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0과 분산을 1로 만든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 확률을 계산한 값이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면 T 검증을 하든 분산 분석을 하든 상관관계 분석을 하든 회귀 분석을 하든 P 값이 나옵니다. P 값이 이제 산출이 돼요. 이 P 값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유의 확률. 의미가 있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확률이 유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P 값이 나오게 되고 그 P 값을 유의 수준, 우리가 학문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 다다랐을 경우에 그것을 유의미하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그 유의 수준을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05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면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고 연구 가설의 반대 개념인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고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규 분포는 아무튼 왜 통계학에서 중요하냐? 정규 분포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을 통해서 파악한 이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고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해야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확률 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계산한 값을 가지고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가설 검증하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표본 집단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그 표본 집단은 정규 분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뭐 용어나 뭐 어려운 산식은 우리는 다 차치해 두자고요. 그냥 정규 분포여야 되는 이유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이 충분한 소득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되는데 표본 집단이
그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내가 조사한 이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규성 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측값은 내가 조사한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측값들인데 이 관측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그걸 검증을 하는 것이 정규성 검증이다. 이런 정규성 검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모수통계 검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수통계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통계 분석 기법을 얘기를 해요. 독립표본, 대응표본 T검증이나 분산 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같은 것이 모수통계 검증 방법인데 정규성이 있어야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모수통계 검증 방법, 이런 검증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규성 검증을 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모수 통계 검증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비모수 통계 검증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모수 통계 검증 방법으로 내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정밀하고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수통계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관측값들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때 활용하는 통계 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정규성 검증은 뭐 왜 꼭 해야 되는가? 또 해야 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이, 이 정규성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통계 서적에도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성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극한 정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개념은 따로 동영상을 강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놨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도 살피고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경우에 정규성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도 이 중심극한 정리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강의 동영상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경우에 정규성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정규성 검증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정규성 검증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정규성 검증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강의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한 게 있으니 그걸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이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피로 윌크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엄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성 검증을 해보면은 이 뭡니까? 정규성 검증을 해보면은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서 정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습을 할 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매우 엄격한 방법이어서 아무튼 정규성 검증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외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도와 첨도를 통해서 검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 방법으로 한번 검정을 해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콜머그로프, 스미르노프 테스트하고 샤피로 윌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는 것이 왜 매우 엄격한 방법이 되어서 비추천하는지 그 부분, 또 외도와 첨도의 통계량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가 왜 추천을 하는지 각각의 검증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자료로 한번 와서 이 자료는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추적 조사라는 그런 패널 DB입니다. 굉장히 패널 DB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여러 이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한 설계도 하고 실제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인력도 투입을 해서 정밀하게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검증을 해보면은 어떨 때는 정규 분포로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각각의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가서 기술 통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세로로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데이터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임금 만족도, 복리후생 제도까지 요 세 가지 변수를 만약에 정규성 검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종속 변수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도표에 가서 이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가 이렇게 클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표가 나오거든요. 케이스 처리 요약, 기술 통계 결과표도 나오고 정규성 검증과 그 다음에 스템 리플랫이라는 그런 그림도 보여요. QQ 도표라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요겁니다. 정규성 검증 결과표가 필요한데 요걸 이제 캡처를 떠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캡처 뜬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유의 확률이 다 0.000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규성 검증은 콜머그로프, 스미르노프 테스트나 샤피로 윌크 테스트는 기무가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규 분포의 모양과 표본 자료, 연구자의 이제 표본 집단의 측정한 수집한 자료를 얘기하겠죠. 이 표본 자료의 분포 모양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소리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의 모양과 표본 자료의 분포 모양은 차이가 있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인데 0.000으로 됐으니까 유의 수준을 0.05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0.000은 0.05보다 작죠.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럼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뭐냐?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자료는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많은 우수한 인력과 또 비용이 투입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련히 잘 조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콜머그로프, 스미르노프, 샤피로 윌크 모든 테스트에서 다 뭐죠? 정규성 검증이라는 이런 테스트에서 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는 뭐 연구를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정규성 검정 방법, 이제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외도와 첨도 통계량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어떻게 정규성 검정을 하냐면 분석에 가서 기술 통계량에 갑니다. 그리고 세로로 나오는 메뉴 중에서 기술 통계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검정을 하려고 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변수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클릭을 해서 첨도하고 외도가 원래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첨도와 외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분석 결과표가 이렇게 기술 통계량이라는 표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외도 통계량과 첨도 통계량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캡처를 뜬 화면을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도의 값은 여기 외도의 통계량이 요만큼 나오죠. 첨도의 통계량이 요만큼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외도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첨도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7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헌을 인용을 하면서 내 논문에다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 변수들은 정규성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모수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7보다 작다라는 이 기준도 잘 숙지를 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0.448, 뭐 제일 큰 값이 0.48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에도 미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규성을 만족하는 건데, 이렇게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나 샤피로 위크 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정규성 검정을 하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오판을 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서 외도와 첨도 통계량으로 검정을 하는 것을, 정규성 검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정규 분포와 정규성 검정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